넌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았어야 해. 아빠, 살려줘. 딸이 전화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3년 전 딸을 결혼시킨 뒤 한 번도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했으니까요. 아빠, 나 이제 어른이야. 혼자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딸의 비명과 누군가의 고함 소리, 그리고 위치 추적 앱이 가리킨 곳은 납골당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려 했지만 결국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던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뒤로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살려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고함을 질렀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내가 감히 라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통화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됐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후 3년간 시댁과 잘 지낸다고 했고 저 역시 딸의 새 가정을 존중해 거리를 뒀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전화는 분명 일반적인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딸과 공유해둔 위치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천안 은혜 납골당. 납골당이라니. 저녁 7시 딸이 왜 그런 곳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호등도 과속 단속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계속해서 딸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살려줘라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천안 은혜납골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그중 하나가 딸의 차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멀리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계단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팔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곧 다시 감았습니다. 체온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정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표정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소리를 질렀지만 박정희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한 겁니다. 집안일인데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훈육이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훈육입니까? 이게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지금은 딸을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애가 좀 예민해졌더라고요.
요즘 애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딸을 안아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정희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차에 딸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박정희가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로웠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입니다. 임신 15주였는데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니. 딸이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딸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며칠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고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딸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지만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그는 침대로 달려가려다 제 눈을 마주쳤고 멈칫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안부가 아니라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좀 세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서연이가 요즘 예민해져서. 민주는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꾹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얘기합시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소파에 앉아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 서연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몇 달치 메시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만 먹어라. 애배에 좋으니까. 외출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디 갔냐? 슈퍼 가려면 먼저 말해. 혼자 나가지 마. 친정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주 전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나왔냐? 아들인지 딸인지 빨리 알려라. 서연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성별 확인하기엔 이르대요. 그러자 박정희의 답장. 딸이면 지우고 다시 가져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 메시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봤다. 여자애더라.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같이 가자. 서연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메시지. 왜 연락 안 하냐? 말 안 들으면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납골당 사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납골당 앞이다. 5분 안에 안 나오면 직접 들어간다. 서연은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지금 아파요라고 답했지만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열어봤습니다. 사위 민준과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너무 심해. 나 견딜 수가 없어. 오늘도 밥을 안 주셨어. 내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하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줘.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민준의 답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내가 좀 참아. 애 낳으면 나아질 거야.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화나신 것 같은데 내가 사과해. 나 회식이라 늦어.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주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새벽에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죽을 한 그릇 사왔습니다. 서연아, 이거라도 좀 먹어.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놓자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입맛이 없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시댁에서 힘들었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인지. 서연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민준이 좋아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손주를 너무 기다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딸은 마치 외운 대사처럼 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처럼요. 서연아, 어제 너 납골당에 있었잖아. 옷도 찢어지고 다쳤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눈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이 형수, 어디 계시니?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명절 때도 한 번도 못 봤잖아. 서연은 한참 침묵하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실종됐대요. 15년 전에. 실종? 네.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시댁에서 금기 같은 거예요. 서연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냥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왔대요. 경찰도 찾지 못했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며느리, 그리고 지금 똑같이 학대당하고 있는 딸.
서연아, 아빠가 너 집에 데려가도 되겠니? 여기서 좀 쉬자. 시댁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 민준이가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화내실 거예요. 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설탐정 사무소를 입력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복도 끝 작은 문패에 진실탐 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안경을 벗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메모를 받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는 서랍을 뒤적이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15년 전 실종 사건 관련자죠. 당시 며느리가 실종됐었는데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탐정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제 사위 형수입니다. 말하는 동안에도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사라진 뒤에도 시어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친정 쪽 증언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건강했고 다만 시댁 생활이 힘들다고만 했대요. 탐정은 파일을 덮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이 지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통장 기록, 병원 기록, 주변 인물 인터뷰까지 다 뒤져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사건은 제가 먼저 나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탐정은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따님을 친정에 계시게 할 수 있으세요? 그 집에 계속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시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사무소를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 오늘 퇴원한답니다. 제가 모시고 집에 갈게요. 걱정 마세요. 집, 그 집으로 딸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은 비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정리된 이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30분 전에 남편과 함께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준의 차가 막 빠져나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박정희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옥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번번이 짧게 끊겼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뭔가에 쫓기듯 서둘러 끊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지에 이수진, 당시 27세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따님 사위의 형수입니다. 2010년 3월 15일 출산 6개월 후에 집을 나가 실종됐죠.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CCTV에는 혼자 버스를 타는 모습이 찍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탐정은 조서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정혜 씨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했다고 진술했어요. 실제로 병원 기록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탐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손주만 챙기고 자신은 밥도 제대로 안 준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중단됐습니까? 증거 불충분이었죠. 박정혜 씨는 완벽하게 준비된 증인이었어요. 이수진 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기록, 혼자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지인 증언까지 다 있었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럼 이수진 씨는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생사 확인도 안 됐죠. 탐정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따님 관련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자 병원 진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따님은 3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셨어요. 모두 산부인과입니다. 탐정은 기록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처방받은 약들입니다. 탐정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약 이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약들 보이시죠? 박정혜 씨가 따님을 데리고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겁니다. 3장의 처방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첫 번째 병원,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날짜는 각각 한 달 간격이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유산 방지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고위험 임신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실제로 따님은 건강한 임신 상태였는데도요. 탐정은 두 번째 처방전의 약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약은 유산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확인했어요. 임산부가 이걸 장기 복용하면 탐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유산시키려 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의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요. 한 병원에서 계속 받았다면 의사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병원에서 이전 병원에서 이 약 처방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의사들은 의심하지 않죠.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국 구매 기록입니다. 박정혜 씨는 따님 몰래 한약도 사서 먹였어요. 이 한약재 중 일부는 그는 성분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임산부 금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유도하는 성분이죠.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살인 아닙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탐정은 제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진정하세요.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혜 씨는 매우 치밀합니다. 모든 처방은 며느리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받았고 실제로 병원에도 따님과 함께 갔어요. 따님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따님이 직접 강요당했다. 원치 않았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학대이자 살인미수가 되는 겁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를 두둔했습니다. 증언을 할 리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따님 사위의 형 박민수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15년 전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아닙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안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한테 연락 자주 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달려가시고요. 박정혜 씨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소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중과 닮았지만 훨씬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박민수 씨십니까? 저는 서연의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는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민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먼저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탐정분한테 연락받았어요. 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서연 씨 데리고 나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당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주만 있으면 엄마는 필요 없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수진이는 친정으로 보내.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뜻일 줄은.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어요.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막았죠. 손주는 두고 가라고. 둘이 싸웠어요. 결국 수진이는 혼자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수는 멈칫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수진이를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말만 믿었죠. 며칠 있다 돌아올 거야라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가 낡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수진이 짐 정리하다 찾은 건데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박스를 열자 옷가지 몇 벌과 사진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쯤 펼친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밥을 안 주셨다. 애 때문에라도 먹어야 하는데 몰래 편의점에 갔다가 들켰다. 손주 건강 생각 안 하냐며 뺨을 맞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준 약이 뭔지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또 다른 페이지. 민수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라고만 한다. 나는 혼자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실종 전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내일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일기를 누가 읽게 된다면 제발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나는 살고 싶었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 경찰에 제출하지 못했어요. 제출하면 어머니가 잡혀갈 테니까. 저는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쓰세요. 서연 씨를 구하세요.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민준이도 저처럼 됐어요. 어머니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서연 씨만이라도. 빌라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일기장과 탐정이 준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금 전화하지 말라니까.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 또 내일 병원 가자고 하는데. 병원? 무슨 병원? 산부인가요? 검사 받아야 한다고. 나 다시 임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대요. 서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시어머니 눈빛이 이상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아, 당장 짐 싸. 아빠가 지금 간다. 그 집에서 나와야 해. 하지만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민준이가 막을 거예요. 문도 잠겨 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는 밖에 못 나가게 열쇠를 가져가셨어요. 뭐라고?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건 감금이잖아. 쉿, 아빠 작게 말해요. 들으면 서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내일 병원 가면 또 이상한 약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절대 먹지 마. 알았지? 그리고 내일 병원 가기 전에 아빠한테 연락해. 아빠가 거기로 갈게. 하지만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누구랑 통화해?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서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줘봐. 민준아, 그냥 줘보라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화기가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곧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집어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몰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에 들이닥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하지만 서연은 분명 부인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오해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딸이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일기장과 증거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 갑니다. 모든 증거 준비해 주세요.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기까지 3시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꺼진 채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더는 참을 수 없어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시댁으로 가는 중입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만나시죠. 제가 먼저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시댁 앞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 장인어른.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그녀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묻자 박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어요. 어젯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탐정이 정리한 모든 증거, 이수진의 일기장, 병원 기록, 약물 처방전, 그리고 15년 전 실종 사건 파일까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정희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집안일에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세요? 집안일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소. 고의로 유산시키려 했고 15년 전에도. 박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15년 전 일은 경찰도 종결한 사건이에요. 수진이는 스스로 나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일기장에 다 적혀 있소. 일기장을 펼쳐 들이밀었지만 박정희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출근해야지. 지각하겠어.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아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소? 당신 형수도 그렇게 사라졌는데.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일어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연히 엄마 편이죠.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제 말 잘 들으세요. 며느리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제 피가 섞인 손주는 하나뿐이에요.
그녀는 서연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애도 없고 의사 말로는 다음 임신도 어렵대요. 그러니 새 며느리를 드려야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정상입니까? 박정희는 웃었습니다. 정상이죠. 아주 정상이에요.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이 뭐가 이상해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한테는 고맙죠. 3년 동안 잘 참아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쓸모가 없어요. 위자료 좀 주고 내보내면 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소. 손가락이 화면에 닿으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하지마. 서연이었습니다. 문가에 기대선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가줘. 서연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달려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서연아, 무슨 소리야. 아빠가 오해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민준의 말을 서연이 끊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지쳤어. 서연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 민준이 사랑해요. 아직도.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변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서연은 마치 외운 대사를 읽듯이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소파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은 너를 사람으로 안 봐. 지금 당장 나가야 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나서면 나만 더 힘들어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줘요. 민준이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팔을 어깨에 올리려 하자 서연은 몸을 굳혔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어머니 곁에 서 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일어나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가보시죠. 며느리도 원하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소용없어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 파일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정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으며 서연은 그저 무너질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뭐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잠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집을 봤습니다. 2층 서연의 방 창문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딸이 거기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지만 커튼은 다시 닫혔습니다. 조수석을 봤습니다. 탐정이 준 예비 증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로 준비해둔 복사본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딸의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핸들을 잡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딸이 지금은 증언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했지만 최소한 기록은 남았습니다. 15년 전 이수진의 실종 사건도 재조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지지부진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경찰 조사에서 태연하게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냈다고 진술했고 민준 역시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탐정도 한계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댁 근처를 지나다니며 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지만 눈이 마주치면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준의 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감을 데려올 테니 서연이는 내보내라고 하더래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생이 거절했대요. 처음으로요. 그런데 어머니가 민수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회사에 전화해서 며느리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 제보를 하셨대요. 동생이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서연 씨를 내보내지 않으면 동생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서연이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어? 회사에서 잘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냥 이혼해. 엄마가 좋은 여자 찾아줄게. 이번엔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이걸 몰래 녹음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제 동생도 한계인 것 같아요. 서연 씨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니다. 지금 당장.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세요. 장인어른 오시면 또 상관없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딸을 데리고 나올 겁니다. 딸이 뭐라고 해도 민수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동생을 설득해 볼게요. 어머니 몰래 서연 씨를 빼내는 방법을.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후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일. 아니, 이틀이면 됩니다. 민수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틀. 참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무작정 들이닥쳐서 또 실패하면 서연은 더욱 깊이 갇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드리죠. 하지만 이틀 안에 안 되면 제가 직접 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한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갈게. 읽은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희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지만 민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참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어제 구급차가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참고 싶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경찰에 진술했고 민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탐정이 모아둔 증거들, 이수진의 일기장, 병원 기록, 약물 처방전,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됐습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희는 며느리 이수진을 학대했고 실종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두 번째 며느리인 김서연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고의로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폭행이자 살인미수입니다. 박정희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희 존속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손주를 지키려 한 것뿐인데 며느리 따위가 뭐라고.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손주는 내 거야. 내 피가 섞인 내 거란 말이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요해진 법정에서 서연이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괜찮아. 민주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은 잠깐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빠, 한참 만에 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근데 아빠,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나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옆에 있잖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멈춰선 차 안에서 서연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혼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편집 일을 배우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결혼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찢으려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하다고 믿었었죠. 아니,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을까요? 서연아, 밥 먹자. 거실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언젠가는 찢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저는 국을 떠서 딸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좋아요. 선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서연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날 내가 납골당에서 전화했을 때 아빠는 엄마 납골함 앞에 있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지. 이번엔 제대로 지킬게요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팠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너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날, 사실 난 아빠가 올 줄 알았어.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올 용기가 없었어. 아빠가 와줬으면 했어.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물러났습니다. 밥 시켰어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2028년 7월 페이지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월 15일, 박정희의 출소 예정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날짜를 한참 바라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펜을 들어 달력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빠와 상담 예약. 서랍을 다시 열어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으로 찢었습니다. 한 조각에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찢어진 나머지 반쪽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남은 반쪽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도 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차 마실래? 네, 갈게요. 대답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달력을 봤습니다. 2028년 7월 15일. 그날이 오면 두렵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니까요. 1년이 지났고 서연은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직접 나서서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 번쯤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